박순애는 남편 박순철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67세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65세의 순애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선이 아들 박정우와 함께 병원에 도착한 것은 순애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33세의 미선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이 순애에게는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미선의 위로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된 며느리는 시집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순애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아들 진우도 잘 키우며 남편 정우에게도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순애는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는 게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맞게 3일장으로 하고 조문객들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순애는 미선의 현실적인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남편 순철도 평소 허례허식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에게 마지막 예의는 충분히 갖춰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애의 마음을 알았는지 미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을 위한 모든 예의는 다 갖춰드릴 거예요. 다만 불필요한 허례허식은 피하자는 뜻이에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장례 준비를 시작하면서 순애는 며느리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미선은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발송,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챙겼습니다. 순애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며느리가 모든 실무를 처리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던 순애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과 통화할 때 미선이 유독 비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환은 꼭 필요한 것만 주문하고 나머지는 조문객들이 보내주시는 걸로 하면 돼요. 음식도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고 적당히만 해주세요. 순애는 이런 미선의 모습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평소 돈에 대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꼼꼼하게 비용을 따지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선이 남편 정우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은 순애는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통장이나 증권 계좌 같은 거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나중에 정리해야 할 텐데. 아직 그런 얘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순애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순애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산 제수용품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순애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상주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미선의 첫 번째 이상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자 미선은 조문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조문비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 과장님이 30만 원 내셨네요. 작년에 김 과장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얼마 냈는지 기억하세요? 순애는 고인이 누워있는 관 바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문 자리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보다도 미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선은 계속해서 조문비 장부를 들여다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해서 답례할 때 참고해야 해요. 누가 얼마 냈는지 정확히 알아야 똑같이 갚을 수 있으니까요. 미선은 심지어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켜서 조문비 합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돈을 세는 며느리의 모습에 순애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오전 10시경 순애의 조카 박수연이 조문을 왔을 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조문비 봉투를 건네자 미선이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20만 원이네. 나중에 수연이 결혼할 때 똑같이 해줄게. 수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조문 자리에서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하는 미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애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1시경에는 더욱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선이 장례식장 직원에게 다가가서 조문비 보관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조문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금고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 모였거든요. 장례식장 직원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가족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데요. 그럼 계산해서 은행에 입금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오늘 중에 처리하고 싶어서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미선의 말을 듣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인의 장례식 중에 돈 관리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선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식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 정도 음식에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른 장례식장은 더 저렴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조문비로 충분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조문객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미선을 보며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애의 시누이인 박정숙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형수, 미선이가 왜 저래요? 장례식에서 저렇게 돈 계산하는 거 처음 봐요. 순애는 할 말이 없어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오후 2시경 화환을 배달해온 업체 직원과 미선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환 몇 개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인가요? 혹시 장례식 끝나고 처리 안 된 화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보통은 가족들이 가져가시거나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데요. 그럼 가져간 화환들은 다시 팔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꽃집에서 다시 사가는 경우도 있나요? 화환업체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화환은 일회용이라서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화환이 너무 예뻐서 아까워서요. 순애는 며느리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선이 화환에 달린 조문 리본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미선의 친정어머니 한영숙이 늦게 조문을 왔습니다.
58세의 영숙은 평소에도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영숙이 도착하자마자 미선과 나눈 대화는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조문비는 얼마나 거쳤니? 엄마,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직 장례식 중이잖아.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아야지. 나중에 답례품 준비할 때 필요하잖아. 그리고 장례 비용 빼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도 계산해 봐야 하고. 미선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략 65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장례 비용이 200만 원 정도니까 45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네. 그럼 나머지는 여유가 있겠구나. 친정 모녀가 관 앞에서 돈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본 순애의 조카 수연이 충격을 받으며 다른 친척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애의 시누이 정숙도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이네. 장례식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미선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선이 관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편안히 쉬세요. 평생 구두쇠처럼 사시더니 이제야 쓸 일이 생겼네요. 순애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인을 구두쇠라고 부르다니. 미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 다 찾아서 잘 쓰도록 하겠어요. 통장이나 적금 같은 거 어디 숨겨놨는지 빨리 찾아봐야겠어요. 순애의 조카 수연이 분노에 참지 못하고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미선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두쇠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숨겨놓은 돈 찾겠다고 하셨고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이미 주변에 있던 모든 친척들이 미선의 말을 들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면서 순애는 하루 종일 있었던 며느리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조문비 계산, 화환 되팔기 문의, 고인에 대한 욕설, 유산 찾기 발언, 친정어머니와의 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순애는 5년 동안 착한 며느리라고 믿어왔던 미선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참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튿날 아침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순애의 조카 수연이 순애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30세의 수연은 평소 순애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지냈기 때문에 고모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고모, 어제 미선 언니 행동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전부터 언니한테 의문이 있었거든요. 순애는 수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장례식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생긴 상황에서 수연의 말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의문인데? 수연이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언니가 평소에 고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요. 수연은 지난 몇 달 동안 미선에게서 들었던 이상한 발언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고모 얘기를 하는 걸 제 친구가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답답하다.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고 하더래요. 순애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미선은 순애 앞에서는 항상 공손하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집안일에 너무 관여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우리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연의 말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미선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 그리고 언니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연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어요. 지난달에 언니랑 같이 마트에 갔을 때 언니가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수연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언니가 친구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 빨리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순애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미선의 친정어머니 영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모, 영숙 이모가 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수연이 들려준 영숙의 말은 순애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숙 이모가 언니한테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내가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를 대적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연의 말에 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숙이 딸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한 것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선의 친정어머니 영숙이 순애와 수연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딸의 대화 내용이 궁금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고모부님 생각에 슬퍼서. 하지만 영숙은 예리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미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딸한테 항상 말하거든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되 너무 눈치 보지는 말라고요. 영숙의 말에서 가식적인 면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수연이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미선 언니가 고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하지만 영숙의 당황한 모습에서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딸의 불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딸이 시어머니에 대해 불만을 말한다면 어머니로서 말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연의 직격탄에 영숙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며느리도 사람인데 가끔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라면요? 영숙의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는 이 대화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선의 행동이 우연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함께 계획적으로 준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모님, 혹시 미선 언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영숙이 더욱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숙의 눈빛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와 사돈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수연과 나눈 대화를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며느리와 사돈의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이 자신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 순애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발인을 마친 지 3일 후 순애는 수연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애가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남편 순철의 의료비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병원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순철이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총 의료비는 3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미선에게 전해준 병원비는 총 560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80만 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애는 미선이 매번 병원비를 요청할 때마다 실제 금액보다 30만 원씩 더 많이 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버님이 추가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거나 약값이 예상보다 비쌌다는 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의료보험 환급금 관련 서류에서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순철의 입원비 중 50만 원이 의료보험에서 환급되었는데 이 돈을 미선이 순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가져갔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다음날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담당 간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박순철 환자분 보호자가 누구였죠? 며느리분이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의료비 계산할 때마다 영수증을 여러 장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순애는 미선이 거짓 영수증을 만들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시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신다면서 좀 더 비싸게 계산해서 영수증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순애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날 순애는 미선이 자주 방문했다는 부동산 중개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중개소 사장은 순애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아, 박정호 씨 어머님이시군요. 며느리분이 자주 오셨는데 드디어 본인이 오셨네요. 며느리가 무슨 일로 왔나요? 사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번 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값 시세만 물어보시더니 나중에는 매매 절차에 대해 아주 자세히 문의하셨거든요. 순애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집 주인이 치매에 걸렸을 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치매라고요? 네. 성년후견인 제도나 치매 진단서를 활용한 방법까지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문의하셨고요. 순애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시어머니가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데 이걸 치매 진단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애는 자신이 가끔 물건을 잘못 놓거나 깜빡하는 것을 미선이 모두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순애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직원이 순애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어머님 대신 오신다고 하시던데
직접 오셨네요. 며느리가 언제 와서 뭐라고 했나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번 오셔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상담받으셨어요. 시어머니 명의 집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방법을 계속 문의하셨거든요. 순애는 며느리가 자신 몰래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은행 업무를 잘 모르니까 며느리가 대신 처리해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물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냐고 계속 문의하시더라고요. 순애는 며느리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재산을 노렸는지 알게 되어 분노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손자 진우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우 할머니시군요. 사실 진우 때문에 어머님께 연락드리려고 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자주 아침을 굶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빵이나 우유라도 챙겨주고 있거든요. 순애는 며느리가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가끔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혼자 집에 있다가 온 것 같더라고요. 7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우가 엄마가 3일 동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우 엄마에게 연락했더니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를 맡겼다고 하시던데 순애는 며느리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어디를 간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미선의 개인 물건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선의 방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한 순애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세서에는 순철의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순철은 평생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총 600만 원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여행사 결제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가 죽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치를 부렸다는 것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애는 이웃집 할머니를 찾아가서 평소 미선의 행동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미선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솔직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글쎄요, 좀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요. 진우를 혼자 두고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혼자 두고요? 네. 진우가 울면서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진우를 달래줬어요. 이웃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선의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이가 택시를 자주 타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한 번은 큰 가방 2개를 들고 가는 걸 봤는데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여행이요? 네. 그런데 진우는 친정에 맡기고 혼자만 간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에 돌아와서는 어머님께 병원에 있었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순애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혼자만 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하루 종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병원비 빼돌리기 180만 원, 의료보험 환급금 횡령 50만 원, 시아버지 명의 도용카드 사용 600만 원, 부동산 매매 시도, 대출 사기 시도, 손자 방치, 거짓말로 여행 다니기까지 총 830만 원의 금전적 피해와 함께 가족에 대한 배신행위까지. 미선이 저지른 악행들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손자 진우를
이런 엄마 손에 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아들 정우를 불러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선의 모든 악행을 밝혀서 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순애는 아들 정우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미선은 진우를 데리고 친정에 간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는 모자만 있었습니다. 순애는 며칠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검은색 서류 봉투, 변호사 사무실 명함, 그리고 순철의 유언장까지. 정우야, 오늘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 35세의 정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서류 봉투를 정우 앞에 밀어냈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해봐. 정우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미선이 요청한 금액이 다른 것, 순철 명의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명세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의 상담 기록들. 정우의 얼굴이 서류를 볼 때마다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미선이가 한 일인가요? 그래. 총 830만 원을 훔쳤어. 그리고 우리 집을 팔려고 했고 진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정우는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순애는 순철의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유언장이야. 며느리가 가족을 배신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어. 정우는 아버지가 이미 미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선임 계약서야. 미선이를 고발할 준비를 마쳤어. 정우는 어머니의 철저한 준비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선이 진우를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해드려. 진우가 순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순애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미선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진우는 방에서 놀게 하고 너는 여기 앉아. 미선이 순애의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앉으라고 했어. 미선이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자 순애가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미선 앞에 쏟아냈습니다. 병원 영수증들, 신용카드 명세서, 부동산 상담 기록들이 미선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확인했어. 순애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미선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600만 원 쓴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미선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갚으려고? 정우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놓고 갚으려고 했다고? 여보,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순애가 병원비 영수증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버님 병원비 180만 원 빼돌린 것도 일시적이야? 그건 병원에서 추가 비용이. 거짓말하지 마.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 실제 비용보다 매번 30만 원씩 더 받아간 거 다 들통났어. 미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친정 핑계까지 대면서 순애가 부동산 상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 집 팔려고 부동산에 8번이나 간 것도 친정 때문이야? 미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미리 알아본 거예요. 혹시나 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던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정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오해? 은행에 가서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것도 오해야? 미선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830만 원을 훔치고 진우까지 방치한 걸 용서하라고? 진우는 제가 잘 돌봤어요. 순애가 어린이집 교사 증언서를 내밀었습니다. 잘 돌봤다고? 아침도 안 챙겨주고 혼자 집에 두고 여행 다니는 게 미선이 더욱 절망적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줬어. 순애는 순철의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야. 며느리가 가족을 배신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어. 미선이 유언장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 어디 가서 살아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미선아. 이혼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5년 동안 우리를 속인 내가 아직도 가족 행세를 하고 싶어? 미선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럼 진우만은 제가 키울게요.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진우? 내가 아동 방치를 해놓고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이미 늦었어. 양육권은 우리가 가져올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의 친정 어머니 영숙이 온 것이었습니다. 미선아, 집에 있니? 순애가 문을 열어주자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순애가 영숙에게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돈댁, 댁딸이 우리 가족한테 한 짓 좀 보세요. 영숙이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830만 원 훔치고 명의 도용하고 아동 방치한 증거들이에요. 영숙이 당황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이게 정말이야? 미선이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지? 이혼하자고 해요. 영숙이 순애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 죄송해요.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나 봐요. 하지만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고발장도 준비했어요. 영숙이 절망했습니다. 그럼 저희 딸이 감옥에 가는 건가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영숙이 더욱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사돈댁, 제발 선처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무엇이든 할게요. 무엇이든 한다고요? 순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830만 원 당장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영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얼마나 갚으실 수 있는데요? 영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순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서 딸이 830만 원 훔치는 걸 모르셨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저희가 알았다면 뭘 하셨을 거예요? 영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신 이 집 근처에 얼씬하지도 마세요. 미선이 오열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애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도 자비로운 거야.
영숙과 미선이 급하게 짐을 싸는 동안 진우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순애가 손자를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앞으로는 할머니랑 아빠가 진우를 키울 거야. 엄마는 어디 가요? 엄마는 멀리 가야 해. 언제 와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손자를 더 꽉 안았습니다. 30분 후 미선과 영숙이 큰 가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선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엄마를 잊지 마. 진우가 엄마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와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순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영숙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사돈댁,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미선과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지만 순애가 다정하게 달래주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정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순애는 변호사 명함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순애예요. 내일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접수해주세요. 모든 증거 준비 완료됐습니다. 잠깐 통화를 멈춘 순애가 정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변경 신청도 함께 넣어주세요. 아동방치 증거가 충분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순애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야, 이제 우리 가족끼리 새로 시작하자.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진우를 위해서라도 잘해야죠. 순애는 마침내 5년 동안 가족을 배신했던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830만 원의 피해에 대한 완벽한 응징, 아들과 손자를 지켜낸 승리,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법적 처벌까지 순애의 완벽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남편 순철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지켜냈어. 이제 안심하고 쉬세요. 순철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과 영숙이 쫓겨난 지 일주일 후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순애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신 사례는 처음 봅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승소 가능성이 99%입니다. 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민사소송은 6개월 정도, 형사는 3개월 안에 기소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한 달 안에 완료될 거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아동방치 증거가 명확해서 양육권은 확실히 어머님과 아드님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순애는 손자 진우를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는 절대 안 해요. 끝까지 가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거예요. 김 변호사는 순애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박미선 씨 어머님이라는 분이 면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순애와 김 변호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영숙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숙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순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피해 금액을 다 갚을 테니까 고발만은 취하해 주세요. 지금 와서 갚는다고요? 순애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영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시간을 좀 주시면. 얼마나 주면 되는데요? 6개월. 아니 1년만 주시면.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영숙이 더욱 절망적으로 빌었습니다. 사돈댁, 미선이가 감옥에 가면 진우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진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키울 거니까. 하지만 진우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순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도 안 챙겨주고 혼자 두고 여행 다니던 엄마가요? 영숙이 할 말이 없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합의 의사가 없으시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숙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미선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치고 있다고요? 순애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우리를 속일 때는 언제고 들통나니까 뉘우친다고요?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절망하며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서 정우와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진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순애는 손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우가 잘 대답했네. 정우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변호사님 만나보니 어떠셨어요? 다 잘 진행되고 있어. 곧 미선이가 법적 처벌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그래. 더 이상 미선이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선이에요. 순애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지만 미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어머님, 진우만은 한 번 보게 해주세요.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진우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어요. 제발요, 어머님. 단 10분만이라도. 전화 끊겠어요. 순애가 전화를 끊자 정우가 물었습니다. 미선이에요? 응. 진우 보자고 하네. 절대 안 되죠.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안 돼. 진우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2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에 대한 형사 기소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사기죄와 명의도용죄로 기소됐습니다. 1년 6개월 실형이 예상됩니다. 순애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변경도 법원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머님과 아드님이 진우 군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830만 원 손해배상 청구도 승소 확실합니다. 피고 측에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니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하겠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친정에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서 영숙과 함께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니? 영숙이 한숨을 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미선은 지난 5년 동안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친 것, 진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우 보고 싶어 죽겠어요. 미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우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사돈댁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영숙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딸의 형사재판까지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애에게 부탁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변호사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하죠? 일단 국선 변호사라도 신청해야겠어. 미선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강남의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순애의 집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진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순애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진우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순애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맞죠? 그럼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정호도 옆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이 없어진 후 오히려 가정이 더 화목해졌습니다. 3개월 후 미선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순애와 정호는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미선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아름답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 이미선은 사기죄와 명의도용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미선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순애는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요. 진우만은 한 번. 진우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어요. 순애와 정우는 미선을 뒤로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6개월 후 미선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좁은 감방에서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선, 면회 왔어. 교도관의 말에 미선이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영숙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미선아, 진우 소식 들었니? 진우가 어떻게 됐어요? 유치원에서 상도 받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 미선의 눈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참아야지.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영숙도 딸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배상금 때문에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이제 우리도 월세방에서 살게 됐어. 미선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 출소하면 정가자 신분으로 살아야 하고 진우도 영영 만날 수 없을 거야. 영숙의 말에 미선은 자신이 잃은 것들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편안했던 집,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미선은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순애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이 사용했던 방은 진우의 놀이방으로 꾸며졌고 가족 사진들도 모두 새로 찍어서 걸어놨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뭐라고 소개했어?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3명이 행복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부러워했어요. 순애는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선생님이 진우가 다른 친구들보다 예의가 바르고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정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우를 정말 잘 키우고 계세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정우도 옆에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진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미선이 없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진 것 같아. 순애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 순철이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며 뿌듯해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을 배신했던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손자와 아들을 지켜낸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도 배신도 걱정도 없는 순수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돈을 훔치며 아들까지 방치했던 며느리에게 완벽한 응징을 가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민사배상, 양육권 박탈, 사회적 몰락까지 미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벌을 다 받게 만들었습니다. 1년 후 순애는 진우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초등학생 됐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우가 이제 형님이 됐네. 순애는 손자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가 순애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우 할머니시죠? 진우가 정말 예의 바르고 똑똑해요. 할머니가 잘 키우셨나 봐요. 감사해요. 순애는 자신이 손자를 잘 키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미선이 키웠다면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미선이를 내보내신 게 그래야 했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진우도 이제 완전히 적응했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 미선이가 받은 처벌은 당연한 거야. 그날 밤 순애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을 배신했던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손자와 아들을 지켜낸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선은 교도소에서 남은 복역 기간을 보내며 매일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가정의 따뜻함도 아들의 웃음소리도 편안한 일상도 모든 것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한편 순애의 집에서는 매일이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진우가 함께 만드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순애의 완벽한 복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선한 사람들을 지켜낸 정의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지만 순애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미선이 사라진 후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무엇보다 손자 진우가 눈에 띄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 경시 대회에서 2등 했어요. 그리고 키도 5cm나 자랐다고 선생님이 측정해 주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금상이라고 적힌 상장에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따뜻한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진우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구나. 순애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우의 그림에는 엄마가 없었지만 아이는 전혀 외롭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이 그림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담임 선생님이 진우가 학급 반장으로 추천됐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진우를 가장 믿을 만하다고 뽑았대요. 정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진우가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부러워하세요. 순애는 미선이 키웠다면 절대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침을 굶기고 혼자 두고 여행을 다니던 엄마보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진우에게는 훨씬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진우의 순수한 말에 순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무렵 미선은 교도소에서 출소를 불과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1년 4개월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곧 사회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졌니?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구해주신 고시원에서 살 예정입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5년 전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자신이 이제는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정가자라서 어디서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미선은 자신의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사기죄와 명의도용죄로 실형을 받은 정가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들을 영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에서 진우와 만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미선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애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진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평범한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딸의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배상금 때문에 집을 잃고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 집 딸이 시어머니 돈 훔쳐서 감옥 간 집이야. 그러게 며느리를 잘못 뒀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영숙은 외출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순애의 일상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우 학부모 상담에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진우를 정말 칭찬하시더라고요. 정우가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집중력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시네요. 우리 진우가 그럴 줄 알았어. 순애는 손자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진우가 요즘 할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생신 선물? 네, 비밀이라고 하면서 매일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순애의 72세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미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올해는 정말 축복받은 생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순애와 정우 그리고 진우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우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정우가 준비한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없는 3번째 생신이었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진실한 축하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3개월 동안 용돈 모아서 산 선물이에요. 진우가 작은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에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얼마나 비쌌는데. 할머니가 정말 감동이야. 순애는 손자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계속 함께 살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함께 살자. 순애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미선이 있었다면 이런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진우의 용돈까지 탐낼 정도로 돈에 눈이 먼 미선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순애는 남편 순철의 사진이 걸린 거실로 갔습니다. 사진 속 순철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진우가 반장까지 됐어요. 정우도 훌륭한 아버지가 됐고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언장을 남겨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뒤에서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안부 인사하고 있었어. 정우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진우 잘 키우겠습니다. 부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우연히 길에서 예전 이웃을 만났습니다. 순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며느리가 그런 일로 감옥에 갔다면서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잘 크고 있죠? 네,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아이는 무죄니까. 순애는 손자를 지켜낸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해 겨울, 미선이 드디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해준 사람은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 영숙뿐이었습니다. 미선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 해. 영숙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이제 진우는 너와 상관없어. 미선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일단 취업부터 해야지. 정과자도 받아주는 곳을 찾아봐야 해. 미선의 앞길은 험난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 없어진 사회적 신뢰,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면 순애의 집에서는 새해를 맞는 준비로 바빴습니다. 할머니, 새해에는 뭐 하고 싶어요? 진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진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충분해. 저는 할머니랑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래, 새해에는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순애는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설날,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애의 조카 수연도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고모, 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고모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선 언니가 있었다면 진우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수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모의 결단력 덕분에 진우가 이렇게 밝고 똑똑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고모가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친척들 모두 순애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5년 동안 미선의 가면에 속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진정한 평화를 찾았네요. 정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순애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뿌듯했습니다. 미선을 내보내는 것이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장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설날. 오늘은 정말 의미 깊은 설날이었다. 진우가 세배를 하며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미선이 있었다면 이런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던 5년 대신 이제는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매일을 살고 있다.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순애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매일 써온 일기는 이제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미선을 내보낸 후의 변화들, 진우의 성장 과정, 가족의 소소한 행복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을 속이고 돈을 훔치며 손자까지 방치했던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진우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야말로 순애가 원했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순수한 사랑,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진실한 관계. 이것이 바로 순애가 지켜낸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악한 며느리를 과감히 제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기보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애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기보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순애는 그것을 실천했고, 그 결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순애와 정우 그리고 진우의 행복한 내일이 계속됩니다. 더 이상 속임수도 배신도 없는 오직 진실한 사랑과 신뢰만이 있는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멀리 교도소에서 미선은 여전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고 악한 행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순애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